유산만 주면 되잖아. 남편의 관 앞에서 딸이 속삭였다. 난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를 내 호적에서 파버렸다비 오는 장례식장. 향냄새가 꺼져가던 순간이었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내 딸이 다가왔다. 남편의 관 앞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유산만 정리하면 되잖아. 그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흩어지고 흙냄새만 남았다. 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빠 명의의 아파트랑 예금 나한테 넘어오면 엄마도 편하잖아.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장례용 흰 장갑을 벗었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 그녀는 눈을 굴리며 웃었다. 현실 얘기한 거야. 감정은 그만하시고. 그때 내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좋아. 현실로 하자. 내일 변호사 부를 거야. 그래. 빨리 상속 절차. 아니,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내일 내 이름을 내 호적에서 지울 거야. 아버지한테 한 말 그대로 유산만 남기고 널 버릴 거야.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창문 밖으로 비가 흘러내렸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반지하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실밥을 정리하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마르지 않은 빨래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엔 낡은 전기포트가 윙윙거렸다. 저녁 내내 기다리던 남편 민주는 술에 취해 돌아왔다. 비 냄새와 소주 냄새가 섞여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흐려졌다. 서연아, 그가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솔직히 좀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나 사실 너랑 결혼한 이유 있잖아. 그는 술잔을 기울이다가 절반쯤 남은 잔을 내 옆에 있는 천위로 쏟았다. 시큼한 냄새가 퍼졌다. 그때 내 엄마 죽고 통장에 돈이 좀 있다던데 그것 때문이었어.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다. 마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그는 말을 이었다.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 넌 그냥 돈통장이었어. 근데 참 신기하지. 그런 여자치고 밥은 잘해. 그는 키득거리며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 5년이야, 서연아. 나도 참 잘 연기했지? 근데 이제 슬슬 끝내야지. 돈이 필요해. 엄마가 남겨준 그 5천만 원짜리 신한 통장. 내일 들고 나가.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가운 금속 같은 손가락이 내 팔을 조였다. 안 그러면 정말 끝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는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댔다. 넌 착해서 불쌍해.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 먼저 먹어치워. 나는 천천히 손목을 뺐다. 살갗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방, 아니, 너무 조용했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울렸다. 내 눈이 책상 위에 액자를 향했다. 5년 전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웃고 있었다. 그는 그날 평생 너만 지킬게 라고 말했었다. 그 약속이 지금 내 귓가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한때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약속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싸구려 대본의 한 줄처럼 들렸다. 내 앞에 있던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
술에 젖은 그의 얼굴 위로 비내음이 섞여 들어왔다. 민준아, 그게 진심이야? 내가 어렵게 물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진심이지. 네가 가진 건 그 돈뿐이잖아. 사랑? 세상에 그런 거 없어. 네 엄마가 남긴 돈, 그게 다야. 넌 그 돈 지키겠다고 살았고, 난 그 돈 때문에 살아왔어.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은 냉소와 지겨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비틀거리더니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내일 아침 일찍 통장 잊지 말아요. 어머니,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게 미소 지어주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쳐갔다. 서연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 말도 결국 계산된 거였을까?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 어머니의 일기였다. 종이는 습기를 먹고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착한 사람일수록 세상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 상처가 언젠가 길이 된다. 나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짚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다. 그때 민준이 다가와 내 어깨를 눌렀다. 그만해. 감정팔이 그만하고 내일 돈만 준비해. 그가 내 귀에 바싹 대고 말했다. 내일 신한통장 들고 은행 가. 안 그러면 그의 손이 다시 내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숨이 막히는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행복이란 게 연출된 장면이라면 내 인생의 감독은 누구였을까?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의 물자국 위로 떨어졌다. 흰 천에 묻은 술 냄새가 점점 썩은 듯이 변해갔다. 비가 멈추지 않았다. 재봉틀 위에 놓인 낡은 실타래가 천천히 굴러 떨어졌다. 그 실이 바닥을 스치며 오래된 약속의 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에는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 새벽부터 민주는 나를 재촉했다. 서연아, 준비됐지? 통장 들고 은행 가자. 그는 전날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가방 속에 신한 통장을 꺼내 들었다가 조용히 다시 넣었다. 민준아, 그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야. 그건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낮게 말하자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돈? 그건 이제 내 돈이야. 결혼하면 재산은 공유지. 모르냐? 너 참 세상 물정도 모르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건 내 엄마의 유산이야. 순간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유산? 그는 소리쳤다. 그럼 내 5년은 뭐였는데? 네 덕분에 남자로서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았어. 이젠 받을 거 받아야지. 나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준아, 제발 우리가 천천히 다시 생각하자. 나도 일할게. 그 돈 안 써도 돼. 내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는 서랍을 열고 내 도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 인감 도장 어디 있어? 빨리 내놔. 나는 손으로 서랍을 막았다. 안 돼. 그건 그의 손이 날 밀쳤다. 몸이 벽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다. 네 엄마 돈은 네 남편 돈이야. 결혼했으면 내 거야. 그가 외쳤다.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내가 울먹이며 말하자. 그는 손을 들어 내 뺨을 세게 내리쳤다. 입 닥쳐! 착한 척 하지 마! 귀에서 삐소리가 났다. 얼굴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그가 서랍을 여러 도장을 꺼내 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그건 안 돼. 순간 그의 주먹이
내 복부를 강타했다. 공기가 빠져나가며 몸이 접혔다. 허튼 소리 하지 마.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찍을 거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어머니. 곧 정리할게요. 네, 도장은 찾았어요. 이 여자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내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다. 너 진짜 날 바보로 알아? 다 끝났어. 나 오늘 안에 정리한다. 나는 바닥에 끌려가며 손끝으로 도장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을 발로 밟았다. 손가락이 비틀리며 눈앞이 하얘졌다. 민준아, 제발. 그는 나를 밀쳐 벽으로 던졌다. 뒤통수가 철제 선반에 부딪히며 울렸다. 이제 알겠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넌 날 먹여 살렸고 난 네 돈으로 사는 거야. 공평하잖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다. 재봉틀 밑에서 떨어진 바늘이 내 팔에 닿았다. 따끔한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5년 동안 함께 웃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에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민준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는 나한테 힘들면 언제든 기댈 수 있어라고 했잖아. 내가 힘겹게 말하자. 그는 냉소했다. 그때는 돈 냄새가 좋았거든. 그리고는 내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이제 끝이야.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오늘 밤엔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내일부턴 이 세상에 넌 없어. 그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들고 문으로 향했다. 나는 힘이 빠져 일어나지도 못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끝내자.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끝으로 깨진 컵을 만졌다. 그 안에는 아직도 미지근한 물이 조금 남아 있었다. 목이 말랐지만 그 물을 마시지 못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섞여 올라왔다. 그가 말한 끝이 무엇의 끝을 의미하는지 나는 그때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던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정말로 끝나고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새벽의 서울은 숨을 죽인 채 젖어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내 손목을 거칠게 끌었다. 일어나. 이 꼴로 경찰이라도 부를 거야? 그가 낮게 웃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고 시야가 흔들렸다. 이제 끝이야, 서연아. 돈도, 인생도. 그가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끌고 나갔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으로 퍼졌다. 빗물이 흘러내려 얼굴을 적셨다. 그건 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골목에는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한쪽 모퉁이에서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힘없이 손을 뻗었지만 그 불빛은 너무 멀었다. 민준아, 제발, 제발 그만해. 그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 말이 끝나자 철제 뚜껑이 쾅 하고 열렸다. 싸늘한 공기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비에 젖은 금속벽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가 내 몸을 밀쳤다. 균형을 잃은 나는 그대로 쓰러지며 철제 안쪽으로 굴러 떨어졌다. 등 뒤로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안 돼.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쓸모없는 년. 그리고 철제 뚜껑이 덮였다. 덜컥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깜깜했다.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 대신 곰팡이와 부패한 음식 냄새가 코로 밀려왔다. 금속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온몸이 떨렸다. 피가 흐르는지 비가 스며드는지 감각이 희미했다. 빗방울이 철제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텅텅텅.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몸의 마지막 버둥거림이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젖은 천조각과 종이 부스러기가 닿았다. 손끝이 찢어졌다. 금속의 차가움이 뼈를 울렸다. 이게 내 무덤이라면 엄마 미안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녹슨 냄새가 폐를 긁었다. 몸이 접혀 있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다. 모든 근육이 굳어가는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하게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아직 죽을 수 없어. 아직.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때 아주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철제 뚜껑 틈으로 스쳤다. 잠깐이었지만 그 빛이 나를 깨웠다. 누가 거기 있나요?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목이 잠겨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2번, 3번, 그리고 멈출 듯이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뚜껑 위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었다. 쇠사슬이 움직이고 빗방울 소리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직 숨이 있다. 조용히 해요.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로 장갑 낀 손이 나를 향해 뻗어왔다. 눈이 아파 감았지만 그 손의 감촉은 확실히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손끝에 피가 묻어나왔.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내 어깨를 받쳐 올렸다. 괜찮아요. 말하지 말아요. 지금은 숨만 쉬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다. 하지만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금속통의 차가운 냄새가 점점 멀어졌다. 몸이 들려나왔다. 철제 뚜껑이 다시 덮였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구했을까?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그의 손끝이 내 뺨을 확인하던 따뜻한 감촉, 그리고 속삭임이었다. 살아야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손이 나를 어둠에서 꺼내며 마치 한 문장에서 지워진 단어를 다시 찾아내듯 나를 끌어올렸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너무 하얘서 처음엔 하늘인 줄 알았다. 그러나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전멸하는 심박 모니터, 이불 가장자리를 단정히 접어 올린 손길의 흔적이 여기가 병원, 그것도 누군가 돈과 권한으로 마련한 이름 없는 회복실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문에는 호실 번호도 표시도 없었다. 창은 두꺼운 블라인드로 닫혀 있었고 벽마다 카메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갈비뼈 근처가 찌르듯 아파서 짧게 숨을 삼켰다. 그때 귀에 닿은 건
낯선 남자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는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 장갑을 낀 채 내 팔의 혈관을 확인했다. 눈빛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에 가까웠는데 어쩐지 나를 물건처럼 다루지는 않았다. 여긴 어디죠? 내 목소리는 종이처럼 얇았다. 그는 물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머그컵에 따라 건넸다. 김서연 씨가 안전한 곳. 한동안은 나와 몇 사람만 위치를 압니다. 컵을 입술에 대자 생강의 매운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가슴속 얼어붙은 자리가 조금 녹는 느낌이 났다. 하지만 의심은 남았다. 저를 왜 구하셨어요? 말문을 열자 스스로 놀랐다. 감사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의심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의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하얀 가운에 간호사가 들어와 멍든 자국을 살피고 갈라진 입술과 팔에 새 붕대를 갈아주었다. 붕대가 스치는 피부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알려줄 때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간호사가 나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서 나온 건 골목 CCTV 캡처, 사진 몇 장, 젖은 아스팔트와 금속 뚜껑의 엣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에 빗물이었다. 증거는 냉정해야 오래갑니다. 그가 말했다. 감정은 언젠가 지치지만 기록은 지치지 않거든요. 그의 말투는 경찰도 기자도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추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단정한 톤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생강차를 내려놓고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명함을 밀었다. 박도윤 국장, CO초, 법률위기관리 주소와 연락처가 간결했다. 법률가세요? 엄밀히 말하면 조정자입니다. 법률, 의료, 안전, 언론이 엉키는 구간에서 매듭을 풀거나 필요할 땐 더 단단히 묶는 일을 하죠. 단정한 설명 속에 한 가지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그는 그때 처음으로 시선을 비켜가지 않았다. 오래전 어떤 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위험해지면 서연 씨를 지키라고. 나의 속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떤 분이요? 박도윤은 봉투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인화지 특유의 가장자리가 살짝 말린 사진. 작은 폭우 앞, 여름빛 같은 하늘 아래 젊은 날의 엄마가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었다. 옅은 스웨터, 바람에 흩어진 앞머리,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항상 조용히 웃던 그 눈매. 엄마의 옆에 선 남자는 현재의 그와 겹쳐졌다. 조금 더 날렵해지고 조금 덜 웃는 얼굴이 되었을 뿐. 어머니를 아셨어요? 내가 거의 속삭이듯 묻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분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 분이었죠. 대신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가 못 지키면 저 아이를 지켜달라. 그 부탁이 내게는 빚이었습니다. 심장이 들썩했다. 빚이라는 단어에 몸이 경직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때로 감사가 아니라 대가였다. 나는 스스로를 다지듯 속으로 말했지만 목젖은 저절로 떨렸다. 나는 은혜를 내 신분으로 갚기 싫다. 어떤 구명줄은 목을 조른다. 그가 마치 내 머릿속을 본 사람처럼 가만히 덧붙였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지 않습니다. 지킬 뿐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거래가 아닌 경계의 언어를 말했다. 나는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 민주는 행방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니 곧
움직일 겁니다. 어젯밤 골목 인근 CCTV 원본, 응급실 기록, 서연 씨의 외상사진 일체를 보존 조치했습니다. 통장과 인감 관련 내역도 추적 중이에요. 그는 서류철을 넘겼다. 사진 한 장, 나의 손목에 밝힌 붉은 자국이 법의학적 각도로 담겨 있었다. 객관적인 각도가 때리듯 차가웠다.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도 이웃도 모두가 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조언은 모욕이 아니고 훈련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회복하세요. 오늘은 기억을 덜 아프게 정리하는 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는 새로 인쇄한 듯한 카드키와 작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외부와 직접 통화하지 마십시오. 연락은 이 번호로만. 누가 오든 문을 열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나는 생강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혀끝이 데일 만큼 뜨거웠지만 그 열기가 어둠의 모서리를 조금씩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국장님, 내가 조심스레 불렀다. 어젯밤 저를 꺼내준 사람이 당신이죠? 그는 어깨를 한 번 아주 작게 움직였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 움직임이 오히려 답이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왜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기만 했나요? 어제까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가 잠시 눈을 감고 정확히 두 호흡을 세었다. 때로는 증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설픈 구조는 2차 가해가 되죠. 어젯밤은 더 기다리면 안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 말이 내 안에서 긴 파동처럼 번졌다. 무언가가 조금 움직였다. 의심과 분노,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신뢰의 씨앗. 그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얇은 파일을 추가했다. 그 표지에는 짧은 문장이 인쇄돼 있었다. 케이스 YS 1997 보류. 내가 엄마의 사진을 다시 바라볼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김서연 씨. 네, 당신은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곧 분명해질 겁니다. 말뜻을 다 묻기도 전에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다. 중 열고 들어온 조용한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박도윤은 내게 시선을 두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부터는 큰 어른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녁 유성재단 회장님께서 시간을 내셨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오랜 어른을 뵌다고 생각하세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왜요? 저는 그분과 그 답은 어머니의 과거 안에 있습니다. 그는 블라인드를 살짝 올렸다. 빗방울이 유리면을 타고 내려왔다. 세상이 아직 젖어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았다. 준비되시면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가 문가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 방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이면 충분하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는 생강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드물게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으로 스며드는 동안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유리처럼 반짝였다. 만약 엄마의 과거가 열쇠라면 나는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는 걸까? 내 안에서 조용히 대답이 솟았다. 아마도 내 이름을 바꾸게 될 문. 저녁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유성 회장을 만날 초대장이 내 운명을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 것만 같았다. 평창동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빌라의 정문은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유리문 위의 문양은 오래된 가문의 상징처럼 반짝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 안으로 들어섰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었다.
이곳의 공기에는 세제 냄새 대신 향나무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고요한 복도의 끝, 묵직한 문이 열리며 백발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깔끔한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낯설게 느껴질 만큼 단정한 사람이었다.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김서연, 아니, 잠시 멈춘 후 그는 마치 오래 기다린 비밀을 꺼내듯 말했다. 유서은, 네 한국 이름은 유서은이다. 나는 네 외할아버지다. 25년 동안 널 찾아왔다.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치 세상이 무음으로 바뀐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책상 위에 봉투를 내게 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내 어머니,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는 나였다. 사진 뒤에는 누렇게 바랜 글씨가 남아 있었다. 1997년 5월 마지막 사진. 내 손끝이 떨렸다. 엄마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럴 게다. 네, 어머니는 내 딸이지만 이 집을 등지고 나갔으니까 사랑을 선택했지. 가문을 버리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깊은 후회의 색을 띠고 있었다. 우린 그때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넌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지문과 혈액 검사 결과를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친자 관계 99.9, 8%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재봉틀 앞에서요. 엄마는 매일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웃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이에요? 내 목소리는 울음을 삼키며 터져나왔다. 유성 회장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건 내 죄다. 스스로 벌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겠구나. 더 늦기 전에 네가 내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금속성의 철컥 소리와 함께 벽장이 열렸다. 안쪽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회장은 손가락을 얇게 떨며 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낡은 엄마의 일기장과 은빛의 작은 오르골 상자. 이건 네 어머니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 안에 네가 몰랐던 세상이 들어있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레 손에 쥐었다. 손끝이 닫혀오르골이 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그 순간 잊고 있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이 때 엄마 품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라라라. 소나기가 내릴 때면 엄마는 이 노래를 흥얼거렸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왜 이걸 숨겼을까요?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은 때로 가장 깊은 비밀을 만들지. 넌 그 비밀 속에서 자랐고, 이제 그 비밀을 풀 때가 온 거야. 그는 일기장을 내게 건넸다. 겉표지엔 1997 그날 이후라고 적혀 있었다.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을 믿은 대가로 내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아이는 지켜야 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릿해졌다. 회장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은아, 돈은 네가 선택한 길을 밝히는 등불일 수도 삼켜버리는 불길일 수도 있다. 네 어머니는 전자를 원했다. 그러니 이젠 네가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난밤 금속통의 냄새, 비의 차가움,
그리고 지금 이 방의 따뜻한 공기가 묘하게 뒤섞였다. 피란 무엇일까? 같은 색을 가졌다고 같은 삶을 살지는 않잖아. 그렇다면 엄마는 왜 자신의 세상을 검은 실로 꿰매야 했을까? 내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부활이 아니라 심판이다. 회장은 내게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제 박도윤 국장이 확인한 CCTV 외에 새로 들어온 자료다. 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지시가 이 안에 있다. 봉투를 열자 일기에서 찢긴 듯한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서은아, 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그날 그는 누군가에게 불려나갔어. 그 이름은 화이트 샤크. 숨이 멎었다. 회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이름이 다시 떠오를 줄은 몰랐지. 아니, 조용해졌다. 오르골은 여전히 같은 곡을 반복했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왜 할아버지? 응,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전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어요. 회장은 내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래, 숨은 오래 참고 뱉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너는 김서연이 아니다. 네 이름을 되찾아라. 유서운. 그 순간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공중에서 끊어졌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정확히 그와 동시에 끊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다시 이어질 예감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엄마가 감춘 어둠의 이름을 향해 있었다. 화이트 샤크. 엄마의 일기장을 펼쳤을 때 잉크 냄새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오래된 피비린내 같았다. 종이마다 눌린 글씨, 떨린 획, 그리고 번져나간 눈물 자국들이 마치 시간의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알아줘. 그는 웃으며 네 아버지를 밀었다. 창고 계단 아래로.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글씨가 흐릿해질 정도로 숨이 막혔다. 그가 웃었다니. 아빠가 떨어지던 그날 엄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화이트 샤크. 메모에 적힌 그 이름이 일기의 곳곳에 반복되어 있었다. 그는 기업의 손이자 그림자였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몇몇을 지원했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 명단의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눈물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였다. 엄마가 감추려 했던 진실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먹이사슬의 구조였다. 그리고 민주는 그 밑바닥의 피부치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를 조종한 건 더 큰 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울지 말자. 울음은 약속을 흐리게 하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기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날 오후 나는 박도윤 국장이 마련한 회의실로 향했다. 유성그룹의 비공개 기록실이었다. 벽면 가득한 서류철과 고문서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모니터에는 20년 전의 흑백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창고 사고 현장입니다. 박 국장이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사고사로 기록된 장면이 있었다. 그러나 확대된 한 프레임에 뚜렷한 그림자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졌지만 손목의 문신이 선명했다. 상어진 느러미를 형상화한 듯한 검은 문양, 화이트 샤크. 내가 중얼거리자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문신은 조직의 상징이었어요. 90년대 후반 비자금 세탁과 건설 로비를 맡던
그룹의 그림자 지배자죠. 그는 서류를 펼쳤다. 이건 지난주 확보한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입니다. 유령회사 12곳이 순환자금 구조로 묶여 있고 그 안에 백상해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백상, 화이트샤크의 한국식 명칭입니다. 내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엔 민준의 서명도 있었다. 민준은 단순히 내 돈만 노린 게 아니었군요. 그는 하수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고한 역할이죠. 당신이 살아있음을 누군가에게 알린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엄마의 죽음, 아빠의 사고, 내 결혼, 그 모든 게 하나의 연극처럼 이어져 있었다. 나는 박 국장을 바라봤다. 이제 뭘 해야 하죠? 그는 조용히 USB 하나를 내밀었다. 아무 로고도 아무 이름도 없는 흰색 USB였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곧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무엇으로요? 자백으로요. 그들의 목소리, 서류, 거래 기록 모두 당신 손으로 모으게 될 겁니다. 나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작고 가벼웠지만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박 국장이 짧게 웃었다. 끝내려면 먼저 시작해야죠. 우리는 지금 첫 발을 뗀 겁니다. 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지시였네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그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빨간 실로 연결된 조사보드를 바라봤다. 이름, 날짜, 회사, 계좌, 주소. 그 모든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는 단 하나의 이름, 와이샬.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조사자가 되어야 했다. 두려움은 방어지만 진실은 공격이야. 머릿속에 떠오른 엄마의 말, 같지 않은 생각이 내 심장을 세게 쳤다. 박 국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죠. 하지만 상어를 잡으려면 상어처럼 헤엄쳐야 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들은 절대 법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의 방식으로,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우, 아니 조용해졌다. 창밖에는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건 증거이자 내 전쟁의 선언문이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 USB가 작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눈물 대신 잉크, 고통 대신 증거.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남을 이유를 찾았다.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 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반지하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직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당신이 울지 않은 이유를.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 국장의 메시지였다. 목표, 이동 감지, 민준, 신노년, 인근에서 현금 인출, 추적 중.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USB를 꽉 쥐었다. 좋아. 시작이네. 이제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첫 서류에 서명할 시간. 거울 앞에선 나는 낯설었다.
머리색은 한 톤 밝아졌고 눈썹은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다. 얇은 진주 귀걸이가 귓불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진짜 달라진 건 외모가 아니라 시선의 높이였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유성 회장은 서류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새 신분이다. 그리고 내 새 시작이다. 봉투 안에는 여권이 들어 있었다. 이름란에는 또렷이 헤이리 리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 넌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자야. 이 세상은 약자의 눈물을 계산하지 않지만 숫자는 기억하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었다. 이젠 냉정함으로 싸워야 했다. 나는 서연의 옷을 벗듯 새로운 날을 만들어갔다. 매일 아침 6시 예절 교육이 시작됐다. 상류 사회의 호흡법, 식기 사용법, 목소리의 높낮이, 미소의 각도까지 정밀하게 조정됐다. 교과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감정이 아닌 신호가 중요합니다. 웃을 땐 의도를 숨기고 침묵할 땐 힘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손끝이 떨렸지만 점차 나는 그들의 언어를 익혀갔다. 숟가락보다 포크가 무겁다는 걸, 고개 숙임에도 위계가 있다는 걸 배웠다. 매일 발끝으로 돌을 밟는 느낌이었지만 그 돌 하나하나가 내 등을 꿰매는 바늘처럼 느껴졌다. 오전에는 재무 코칭이 이어졌다. 자산 분산, 법인 설립, 세금 차익 거래, 기업 구조 이해, 한 줄의 계약서가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걸 배웠다. 나는 회계장부를 펴놓고 숫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외웠다. 25년의 가난이 가르쳐 준 건 절약이었지만 지금 배우는 건 공격적인 계산이었다. 돈은 도구입니다. 코치는 말했다. 누구를 묶을 수도 풀 수도 있는 밧줄이죠. 당신은 묶이는 대신 매는 법을 배우세요. 나는 펜을 세게 쥐었다. 이제 그 밧줄을 내 손에 쥐어야 했다. 오후에는 골프 레슨이 이어졌다. 하늘빛 잔디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바람을 읽는 법을 배웠다. 코치는 내 손목을 교정하며 말했다. 숨을 조절하세요. 분노는 스윙을 망칩니다. 하지만 통제된 분노는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노는 방향. 나는 그 방향을 잃지 않기로 했다. 공이 하늘로 날아올라 푸른 궤적을 그렸다. 그 궤적 위에 내 과거가 사라져가는 듯 했다. 밤이면 유성 회장이 직접 불러 저녁 식사 예절과 대화 훈련을 했다. 식탁 위엔 은수저와 포크가 반짝였다.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며 정보를 얻어라. 감정은 결코 표정에 두지 말 것.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나는 그 손짓을 따라했다. 다는 그 손짓을 따라했다. 매일이 훈련이었다. 말투, 걸음, 시선, 웃음, 심지어 침묵마저 계산됐다. 거울 속에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며칠 후 박도윤 국장이 내게 서류 가방을 건넸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골프 클럽, 투자조합, 사교 모임 모두 명단에 올랐어요. 거기서 민준의 발자국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를 직접 만나야겠군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 화이트 샤크 조직에 핵심 간부들과 함께 찍힌 민준의 얼굴, 그리고 거래장부의 사본. 그는 여전히 당신을 재산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위험자산이죠. 그 말에 나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위험하게 행동해줘야겠네요. 박 국장이 웃었다.
그렇게 하시죠. 이름 하나로 세상을 흔드는 법, 이제부터 직접 보여주세요. 그날 밤 회장은 나를 서재로 불렀다. 창밖엔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벽난로 앞에서 여권을 내밀었다. 이건 네가 선택한 이름이다. 헤일리리. 여권 속 내 사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왜 헤일리인가요? 내가 묻자 회장은 웃었다. 헤일은 조용히 밀려오지만 부서질 땐 세상을 바꾸지. 네 이름답게 살아라. 나는 고개를 숙여 여권을 받았다. 서연은 반지하에서 울었지만 헤일리는 빛 아래에서 움직일 겁니다.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듯 차분하게 나왔다. 그 순간 박 국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첫 번째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남서울 골프클럽 민준이 투자 미팅을 겸해 나올 겁니다. 공기가 무겁게 고여 있었다. 나는 손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갈 곳을 아시겠죠? 회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래, 넌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사냥꾼이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나는 거울을 스쳤다. 헤일리, 네 이름이 혀끝에서 미끄러졌다. 어제의 서연은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그건 피해자라는 이름의 죽음이야. 그날 밤 침대맡에 올려둔 USB를 다시 손에 쥐었다. 아직 비어있는 그 안에 곧 세상의 진실이 담기게 될 것이다. 헤일리 리. 새 이름을 속삭이며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달빛이 유리바닥을 비추며 대리석 바닥을 은빛으로 덮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대리석 위의 발소리마다 내 등이 꿰매지고 있었다. 내일 헤일리가 간다. 박민준이 탐욕스러워한 그 골프 클럽으로. 이제 사냥이 시작된다. 클럽 입구의 자동문이 열릴 때 나는 예전의 김서연이 아니라 헤일리이었다. 검은색 심플 드레스, 손목에는 아주 작은 에르메스 스카프가 묶인 듯한 미니 가방 하나. 걸음은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지나가는 방향으로 무심히 시선을 던졌지만 그 시선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나는 호흡을 천천히 조절했다. 눈으로 웃고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교관의 말이 혀끝처럼 따라왔다. 잔디 위에서 내가 친 공은 곧장 페어웨이를 그렸고 스윙이 끝난 뒤에도 내 손목은 흔들리지 않았다. 골프채를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는 오래 단련한 차가운 흥분이 퍼졌다. 라운지로 들어가자 싱글 몰트의 깊은 향과 가죽 소파의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낮은 테이블에 앉아 살짝 손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투자 검토 자료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떠 있었다. 미리 준비된 파일들 사업 계획서, 요약, 재무제표 요약, 그리고 KB국민은행 명세서의 복사본 요청서가 차분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남자에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 관심 있습니다. 다만 저는 숫자에 예민한 편이라서요. 모든 계약서, 계좌 내역, 그리고 KB 명세서의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남자가 바로 민준이었다. 그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한 채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헤일리 씨, 당신의 조건은 직설적이네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밸런스 시트가 나를 사랑하죠. 당신의 재무제표가 제게 신뢰를 준다면 자본은 다가옵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고 그 말이 끝나자 민준의 표정은
다소 부드러워졌다. 그는 슬쩍 미소를 띠며 휴대폰을 꺼냈. 그때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짧고 간결하게. 2억엔 약 20억 원. 이번 주에 가능. 서로 신뢰만 있다면. 화면 속 문구는 그의 자신감을 드러냈고 그 자신감은 내가 준비한 덫의 일부분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의 파일을 가볍게 밀었다. 계약서 초안과 KB 거래 내역, 계좌 이체 증빙, 그리고 회사 계좌에 최근 이체 내역을 내일까지 보내주시죠. 저는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팀을 보냅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MOU 초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라운지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나를 시험하려던 몇몇 눈빛이 갑자기 다른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입술에 미소를 걸치고 말했다. 좋아요. 서류는 사실을 말해주고 사실은 거짓말을 못하죠. 내 말에서 유머를 찾는 이는 별로 없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흐름, 가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여러 회사명, 그리고 백상 화이트 샤크와 연계될 수 있는 송금 흔적의 패턴. 나는 그 목록을 민준 앞에 살짝 밀어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투명성이 없으면 거래도 없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내 앞에서 연기하던 남자의 마스크를 급하게 더 단단히 붙이는 듯 했다. 그날 나는 일부러 보여주되 과시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명품을 과시하는 대신 작은 에르메스 가방과 깔끔한 서류, 그리고 요구하는 문서의 차분한 목록으로 힘을 드러냈다. 권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통제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화려함에 눈이 멀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 어두운 라운지의 한쪽 구석에서 민주는 내게 다시 다가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헤일리 씨, 혹시 이 거래가 개인적이진 않겠죠? 나는 눈을 깜박이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내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낮게 말했다. 저에게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게는 책임만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자의 역할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압니다. 민준의 웃음이 굳어지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내 눈을 피하려 했고 그 빈틈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의 대화, 그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내게 요구했던 신뢰라는 단어는 모두 녹음과 스냅샷으로 남았다. 나는 조용히 내 휴대폰을 켜서 통화 기록과 그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했다. 작은 장비 하나, 차가운 데이터 하나가 이미 우리 편에 있었다. 라운지를 떠나며 나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다. 원하면 서명하게 하라. 그 서명이 너희의 거짓말을 드러낼 것이다. 헤일리리의 첫 등장은 성공적이었다. 민주는 덫을 물었고 나는 그가 남긴 작은 신뢰의 흔적을 증거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밖은 어둑해졌고 클럽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조용히 걸어 나왔다. 마음 한켠에는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차가운 흥분이 포물선을 그렸다. 다음 약속, MOU 서명. 그 서명이 곧 그의 발목을 묶을 올가미가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라운지의 공기는 달콤하게 썩은 듯했다. 단단한 가죽 소파, 싱글 몰트에 스모키 향, 벽에 걸린 오래된 트로피들. 나는 테이블 위의 와인잔을 한 손으로 굴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웃었다. 헤일리 씨, 세상에 진심 따위는 없습니다. 남자는 사랑이 아니라 이자유를 믿죠. 그 말과 함께 그는 내 어깨 뒤로 손을 올렸다. 손끝이 등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의 근육이 반사적으로 긴장되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3초 이상 눈을 깜빡이지 마. 한 번의 눈짓은 악마와의 계약이야. 속으로 되뇌며 미소를 유지했다. 그럼 우리 계약도 이자율로 계산하죠. 감정은 금리 변동보다 불안정하니까요. 민주는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예쁜 숫자를 가진 여자. 그의 말이 끝나자 웃음소리가 퍼졌고 나는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금속성의 울림이 마치 예고음 같았다. 잠시 후 그는 나를 골프장으로 데리고 나갔다. 겨울 햇살이 유리문을 스치며 잔디 위로 떨어졌다. 그는 내 스윙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뒤에서 손을 뻗었다. 비싼 정장 안쪽에서 퍼지는 향수 냄새. 싸구려 술과 향수의 기묘한 혼합. 손끝이 내 팔을 따라 올라올 때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시간. 내 몸은 굳어 있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유연했다. 이 각도로 치면 투자도 골프도 다 들어갑니다. 그가 웃었다. 나는 클럽을 세게 휘둘러 공을 멀리 날려보냈다. 방향은 내가 정합니다. 짧고 날카롭게 내뱉은 말에 그가 멈칫했다. 그 미묘한 순간 그의 눈빛에 작은 경계가 생겼다가 금세 사라졌다.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프로젝트 피치덱을 꺼냈다. 제목은 남부순환로 교량 복합개발 사업. 나는 아무 감정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엑셀표 안의 숫자들은 매끄럽지만 자금 출처는 불분명했다. 하도급 업체가 많네요. 계약서와 서브 컨트랙트 문서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웃었다. 물론이죠. KB에서 거래 명세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천천히 내려 그의 손을 바라봤다. 투자자는 숫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숫자 뒤에 사람이 믿을만 해야죠. 그는 다시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사람을 믿게 해드려야겠네요. 그때 그는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헤일리 씨, 만약 당신이 이번에 20억만 넣어준다면 나도 특별히 가족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가족 프로젝트. 그가 말하는 가족이란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조직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웃었다. 흥미롭네요. 그 가족은 리스크가 크겠어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도 크죠. 그의 눈동자 안에서 탐욕이 번쩍였다. 나는 그 번쩍임을 카메라처럼 기억했다. 박 국장이 준 브로치형 녹음기가 셔츠깃 안에서 미세하게 깜빡였다. 회의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으로 이어졌다. 그는 내일 서초동 오피스에서 모든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투명하게 보여드리죠.
대신 우리 사이엔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신뢰. 그가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단어였다. 물론이죠. 신뢰가 있으면 도장도 쉽게 찍히죠. 나는 짧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새겨진 이름, 헤일리 리, Investment Advisor. 민준이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명함 예쁘네요. 딱 당신처럼. 그건 종이일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서류 위의 이름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그의 웃음이 잠시 멈췄다. 순간적인 불안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허세를 되찾았다. 이런 대화 정말 자극적이네요. 돈 얘기를 이렇게 섹시하게 하는 여자는 처음이에요. 나는 웃음의 톤을 조금 낮췄다. 돈은 섹스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그제야 그는 내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 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서초동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테이블 위에 와인잔에는 아직 붉은 선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잔을 비워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짓말쟁이를 잡으려면 그에게 돈 얘기를 시켜라. 진실은 욕망의 언어로 드러나니까.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주차장 불빛 아래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20억. 가족 프로젝트. 그의 음성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USB로 옮겨 담았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내일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범죄의 서류를 내게 넘길 것이다. 나는 조용히 웃었. 좋아, 민준. 네 입으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이제 서초에서 네 이름 옆에 피의자라는 단어를 붙여줄 차례야. 서초동의 회의실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커튼은 완벽히 닫혀 있었다. 안에는 나와 내 변호사, 그리고 박민준, 냉기가 도는 조명이 서류 위로 비쳤다. 나는 손끝으로 볼펜을 돌리며 계약서를 천천히 훑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빛났다. 본 양해각서 MOU는 예비 투자 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바로 그 문장. 오늘 내가 준비한 덫의 중심축이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 그러나 심리적 효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서류를 믿을 것이고 그 믿음은 스스로를 구속할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조항 다 보셨죠? 이스크로와 인뎀니티 부분은 제가 수정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 웃고 있었다. 역시 미국에서 배운 분은 다르네요. 이렇게 꼼꼼하다니.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마의 땀방울은 말하지 못하는 불안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불안을 짧게 이용했다. 요즘은 돈보다 서류가 빠르죠. 계약서 하나로 인생이 뒤집히니까. 그 말에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믿고 서명하죠.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사인. 펜이 긁히는 소리가 유리창에 반사되어 들렸다. 나는 그 짧은 소리를 오래도록 음미했다. 빠르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눈을 치켜뜨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돈이란 건 사랑보다 빨라요, 헤일리 씨. 상대를 목마르게 만들면 뭐든 들어오니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 목마름이 네 무덤이야. 내 눈길이 회의실 구석의 화분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붉은 불빛 하나. 그게 박 국장이 세팅한 심장 박동이었다. 매번 클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뛰었다. 클릭, 클릭, 클릭. 민준이 나열한 거짓의 문장들이 하나씩 녹화되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도면을 꺼냈다. 이게 교량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나는 서류를 넘기며 무표정하게 물었다. 이 하도급사가 백상건설의 자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그가 움찔했다. 나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그쪽 거래 명세서도 함께 받아볼게요. KB에서 오늘 아침에 뽑으셨죠?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손을 멈췄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억지 웃음. 역시 빠르시네요. 준비해놨습니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KB은행 거래 내역 사본, 하도급 계약서 원본, 계약금 송금 내역이 들어있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USB를 꺼냈다. 하얗고 매끈한 표면. 박 국장이 건넨 그 장치였다. 이건 듀 디리젠스용이에요. 오늘 계약서와 관련된 파일을 여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는 순순히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복사했다. 진행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내 눈앞에 스치는 생각 엄마의 일기장, 아빠의 사진, 반지하의 곰팡이, 그 모든 과거가 이 진행바의 끝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복수의 데이터와 내 분노는 법률 용어와 숫자들로 바뀌고 있었다. 복사가 끝나자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죠. 본계약은 서류 검토 후 다음 주로 미룹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준비할 게 좀 있죠. 가족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 단어에 나는 속으로 미세하게 웃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삼킬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헤일리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여자는 언제나 위험하죠.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답했다. 남자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여자는 대부분 그들의 거울이에요.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틈 사이로 들린 말, 가족 파일 준비해, 회계팀도 같이.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녹음기 불빛이 꺼졌다. 완벽했다. 그는 이미 스스로 증거를 내 손에 넘겼고 내 카메라는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나는 USB를 손에 쥐며 대답했다. 그가 가족을 데려온다니 잘 됐네요. 이제 연극의 이막을 준비해야죠. 회의실로 돌아오자 박 국장이 문을 닫았다. 녹화는 전부 끝났습니다. 자금 흐름도 확보됐어요. 그들의 통장엔 세탁 흔적이 뚜렷합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은 무대 세팅이에요. 박 국장이 물었다. 무대라면? 피의자들이 제 발로 등장할 수 있게요. 밤이 깊어질수록 서초동의 불빛은 차가워졌다. 나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노트북을 닫았다. 화면 속 나 헤일리리는 완벽하게 연극을 수행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면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 그는 가족을 데려온다고 했다. 좋아. 그럼 그날을 잔치로 만들어주지. 이제 그가 데리고
올 가족들 회계사, 시어머니, 매형, 그리고 그 모든 공범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다. 나는 속삭였다. 그들이 대접받을 마지막 만찬. 내가 준비하지. 그리고 조용히 USB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의 서명이 칼날이 되고 그의 말이 증거가 되었다. 다음은 평창동의 밤이었. 평창동의 그 밤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창밖의 달빛이 대리석 벽을 비추며 은빛으로 번졌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얇게 퍼졌다. 나는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엔 특별한 프로젝트의 트레일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민준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역시 헤일리 씨는 쇼맨십이 있네요. 투자자들 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건가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오늘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니까요. 내 신호에 맞춰 스크린이 내려왔다. 조명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로고가 뜨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내 어둡고 비오는 골목, CCTV의 흐릿한 화면이 재생됐다. 그 화면 속 쓰레기통 옆에서 울부짖는 여자의 그림자, 그리고 그 여자를 발로 차며 쓰레기통 속으로 밀어넣는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민준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머졌다. 비명 대신 정적이 터졌다. 나는 손에 쥔 리모컨을 단단히 눌렀다. 다음 장면으로 넘기죠. 영상이 전환되며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돈 안 줄 거면 죽어. 네 엄마. 돈이 내 돈이야. 술에 절은 음성, 날카로운 폭력음, 그리고 나의 신음소리가 교차되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거 조작이야. 저 여자는 나한테 돈을 뜯으려던 사기꾼이었어. 그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다. 와인잔이 깨지며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다. 손님들, 그의 동업자, 회계사, 그리고 그의 애인이던 여직원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박민준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증인입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고 나에게 다가왔다. 인연이 감히 그의 손이 내 어깨를 향해 뻗는 순간 문가에서 두 명의 사내가 빠르게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수갑,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 박민준 씨, 가정폭력 및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었다. 그의 팔이 비틀리며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쇠의 소리가 혼란에 메아리 쳤다. 민주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너 같은 쓰레기. 내가 너한테 준 게 뭔데? 내가 널 살려준 거야. 5년이나. 그의 말이 터져나오자 방 안의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살려줬죠. 쓰레기통 안에서.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내가 당신을 묻을 겁니다. 진실 속에. 그가 발버둥치며 끌려나갈 때 회계사 여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 선반 위로 향했다. 거기엔 오래된 신한은행 통장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50, 0, 0원. 내가 미끼로 올려둔 가짜 유산 통장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다가섰다. 경찰의 눈길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이건 뭐죠? 경찰관이 물었다. 그녀의 입이 떨렸다. 저건 회계 처리용 샘플이에요.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얇았다. 박 국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 샘플에서 백상건설의 자금 세탁 흔적이 발견될 겁니다.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여전히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다 조작이라고. 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마주섰다. 함정이 아니라 당신이 판 구덩이예요. 내 목소리가 홀 안에 맑게 울렸다. 당신은 늘 나를 아래로 밀었지만 결국 떨어지는 건 당신이었어요.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자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넌 끝이야. 헤일리, 다 망할 거야.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요, 박민준 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수갑이 딸깍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몇 초의 정적 후 샹들리의 유리가 흔들리며 잔잔한 음을 냈다. 박 국장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작은 물고기예요. 큰 녀석은 아직 바닥에 숨어 있죠. 내 시선은 창밖의 달빛으로 향했다. 그 빛 아래 내 그림자가 똑바로 서 있었다. 엄마, 이제 나도 등을 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등은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니까. 내 어머니가 죽기 전 일기에 남겼던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쉴 수 있었다. 복수는 단순히 상처를 갚는 일이 아니었다. 무너진 정의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그날 밤, 그리고 나는 그 균형의 첫 조각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직 백상 화이트 샤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큰 고기는 아직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다.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깊은 바다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민준의 체포 이후 경찰은 그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포렌식했다. 수십 개의 전자계좌, 차명법인, 그리고 그 안에서 교차되는 수상한 송금 기록들, 그 모든 선들이 한 점으로 모였다. WS 홀딩스. 화면 속 그 세 글자를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와이샤크. 그 이름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가 쫓고 있던 그림자의 실체였다. 며칠 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 TV를 울렸다. 전 건설업체 대표 박민준의 진술에 따라 자금 세탁에 가담한 일가가 추가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 명단에는 그의 모친 처남, 그리고 동업관계였던 회계사 윤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앞에서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잡혔다. 이 악마 같은 년, 우리 아들 망하게 한 살인년. 네가 와서 우리 집이 무너졌어. 손에 든 지팡이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 얼굴엔 처음 내가 반지하로 시집왔던 날의 표정이 겹쳐졌다. 그때도 저 여자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네 몸도 네 돈도 우리 거야. 이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뉴스 자막 밑으로 깔리고 있었다. 조사 결과 박 씨의 모친은 차명 인감도장을 통해 자금 이전을 승인했고 회계사 윤미정은 이를 관리했습니다. 나는 서초서 수사팀 사무실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USB를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WS 홀딩스로의 전송 기록이 담겨 있어요. 백상건설의 하청 자금이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이 맞습니다. 결정적이군요. 며칠 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비밀금고 속에서 수십 개의 계약서와 인감도장, 위조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 내가 결혼 초에 봤던 친정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위조 계약서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형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더 이상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뉴스 속 자막이 바뀌었다. 백상건설 WS홀딩스 자금 세탁 의혹 일가 전원 구속 수사 중.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이 세상에 법이 있으면 뭐해? 돈이 법이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손수건을 내밀었다. TV에서 봤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끝까지 참으셨네요. 손수건엔 꽃무늬 자수가 있었고 손끝엔 오래된 세제 냄새가 났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쉬겠어요.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수많은 건물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사이 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내 복수는 칼이 아니라 절차가 되었고 내 분노는 기록이 되었다. 박 국장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WS홀딩스 실소유주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줄이죠. 화이트 샤크. USB 속의 데이터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자금 흐름표의 마지막 칸에 한 계좌가 깜빡였다. WS 홀딩스 베니피시어리 김태원.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 이름. 아버지가 죽던 해 기사 한 줄로 스쳐 지나갔던 인물 당시 백상그룹의 실세였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아빠를 죽인 건 그날의 계단이 아니라 이 구조였어요. 돈이 신이던 세상. 나는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박 국장이 조용히 말했다. 화이트 샤크는 당신 가족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을 그를 무너뜨리는 데 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법정에서 그에게 그의 언어로 대답할 차례예요. 서류, 숫자, 서명, 증거.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사회는 악을 욕했고 이웃은 내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내 복수를 복원으로 바꿔놓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의가 돌아오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상어는 피냄새를 맡았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낚싯줄을 쥐고 있어. 다음 목표는 분명했다. 화이트 샤크. 그를 잡기 위한 마지막 미끼.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 체면과 권력. 이제 그 미끼를 호화로운 파티장 위에 올릴 때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큰 고기는 항상 잔치에 나타나니까. 한남동의 호텔 펜트하우스는 유리와 조명이 만든 환상 같은 공간이었다. 천장에는 금빛 샹들리에가 흔들렸고 피아노 선율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다. 나는 여전히 헤일리리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백상의 실세, 김태원 사람들이 그를 화이트 샤크라 불렀다.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빛나는 칼날 같았.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가 잔을 들어 말했다. 이 회장 손녀가 직접 투자라니.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상징이죠. 나는 잔을 들어 맞부딪혔다. 상징은 언제나 책임을 요구하죠. 저는 깨끗한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투명한 자금, 명확한 절차. 그는 미소를 지었다. 투명한 돈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헤일리 양. 돈은 깨끗이 씻어도 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중요한 건 누가 방향을 쥐느냐죠. 그의 말에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방향을 쥐는 손이 제가 되면 되겠네요. 내 앞에는 탐시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펜을 꺼냈다. 검은 몬블랭.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에는 초소형 녹음 마이크가 심어져 있었다. 이 계약서엔 참석자의 동의하에 녹음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는 의심 없이 서명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그것이 덫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옛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정의롭다는 말을 믿었지.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밟고 굴러가. 그때 말이야. 한 사람을 정리한 적이 있었어. 배신의 대가를 가르쳐 준 셈이지. 그의 손끝이 와인잔을 돌렸다. 짙은 향의 위스키 냄새가 퍼졌다. 그날 아버지가 떨어지던 계단 아래에 퍼졌던 냄새였다. 내 심장이 단 한 번 세게 뛰었다. 정리라니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자랑하듯 미소를 지었다. 창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 보험금이 상당했어.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지. 그게 바로 내 첫 교훈이야. 무능한 놈은 발밑으로 떨어진다. 그가 웃는다. 그날 아버지를 죽인 자의 냄새와 같은 술 향기. 내 내면이 천천히 얼어붙었다.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지금이야. 그가 스스로 증언한다. 녹음펜이 조용히 전멸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다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의가 바뀌는 거야. 난 늘 먼저 움직였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거죠? 김 회장님. 다만 이번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그가 의미를 알아채기 전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녹음은 잘 되셨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조항 7조 2항 녹음 동의서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니라 증언 녹취입니다. 그의 손이 잔을 쥐었다가 부서질 듯 흔들렸다. 감히 나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홀 밖에서 무전음이 들렸다. 작은 이어피스 너머로 들린 목소리. 팀일, 준비 완료. 명령, 기다립니다. 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국장이 대기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허세를 지키려 애쓰며 웃었다. 젊은 양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내가 경찰보다 깊은 뿌리를 갖고 있지. 나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뿌리가 깊을수록 뽑힐 때 더 큰 소리가 나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두려움이 스쳤다. 그 순간 나는 펜을 천천히 덮었다. 이 녹음 파일은 당신의 첫 교훈으로 끝나겠죠. 사람을 떨어뜨린 자는 결국 자신이 추락하니까요.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과 경찰의 그림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10초 후 그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 사이 그는 여전히 입을 열고 있었다. 네가 뭘 안다고 이 판에 들어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판은 언젠가 뒤집혀요. 그리고 오늘은 제 턴이에요. 그의 비서가 급히 들어오자 문이 벌컥 열렸다. 그 순간 숨죽인 공기가 터지듯 깨졌다. 경찰입니다. 김태원 씨 자금 세탁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장면을 눈으로 새기며 일어섰다.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가 살짝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도대체 누구야?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대답했다. 나요?
그날 당신이 계단 아래로 던진 남자의 딸입니다. 조용한 숨, 마지막 피아노음, 그리고 수갑이 찰칵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이제 끝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은 무대가 남았어요. 곧 있을 할아버지의 생일 파티. 그 자리야말로 모든 진실을 세상에 내놓을 마지막 무대였다. 이제 관객 앞에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유성그룹 회장의 생일 파티는 해마다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다. 대리석 바닥 위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와인잔의 빛이 사람들의 웃음에 섞여 흔들렸다. 나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초대받은 손녀이자 투자자로 그 자리에 섰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손녀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홀 한가운데 커다란 케이크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김태원, 그 악명 높은 화이트 샤크, 이 미소를 지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헤일리 양, 오늘은 가족 행사니까 긴장 풀어요. 여긴 피도법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는 와인을 높이 들며 웃었다. 여자들은 결국 증거보다 눈물이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남자의 판이야. 그때 내 심장이 단 한 번 크게 뛰었다. 나는 무대 옆으로 걸어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 파일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멈췄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이 천장에서 내려왔다. 처음엔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지만 곧 그것이 녹음 파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챘다. 창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 보험금이 꽤 됐어. 그게 내 첫 교훈이야. 무능한 놈은 발밑으로 떨어진다. 홀, 아니, 얼어붙었다. 그 익숙한 목소리, 바로 김태원의 것이었다. 누군가가 숨을 삼켰고 기자가 급히 카메라를 들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꺼! 지금 당장 꺼! 하지만 음성은 이어졌다. 그날 그 남자 이름이 뭐더라. 아, 박성호였지? 그 딸년이 나한테 엎드려 빌었는데 내가 그냥 두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하! 순간 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홀 전체가 충격으로 흔들렸다. 와인잔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그리고 불이 켜졌다. 동시에 곳곳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 웨이터 복장의 남자들이 일제히 귀마이크를 만졌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다. 특별수사팀! 모두 제자리에! 김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양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제압당하고 은색 수갑이 번쩍였다. 그 순간에도 그는 포효하듯 외쳤다. 이건 조작이야. 네가 여자를 이용해 이 판을 짠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만든 판이에요. 저는 그냥 당신의 규칙대로 움직였을 뿐이죠. 그때 수갑의 금속 소리가 울렸다. 박수 소리와 함께 들리던 그 리듬이 이제는 정의의 박자처럼 들렸다. 한쪽 구석에서 민준이도 끌려 나왔다. 수척한 얼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그는 나를 향해 비틀거리며 속삭였다. 헤일리, 아니,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그땐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용서요? 이미 법이 당신 대신 대답했어요. 홀 안에는 더 이상 음악이 없었다. 대신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화이트 샤크, 살인교사 및 조직적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 김태원 회장, 자택 및 그룹 본사 압수수색 예정. 할아버지 유성 회장은
무대 옆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제 됐다. 드디어 이 집안의 빚이 갚였구나.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아빠 이름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사고사라 부르지 않겠죠. 조명이 완전히 켜졌다. 경찰이 김태원을 호송하며 지나가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허세를 버리지 못한 채 내게 이를 갈았다. 넌 결국 나처럼 될 거야. 세상은 정의 따윈 몰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요. 세상은 몰라도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모두가 들었어요. 홀의 한쪽 구석에서 생일 케이크에 초가 꺼져 있었다. 경찰의 경광등 불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 불빛 대신 공간을 물들였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교차하며 내 얼굴을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게 없는 숨을 쉬었다. 밖에서는 이미 뉴스팀이 생방송을 시작했다. 유성그룹 회장의 생일 파티가 일대 사건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불법 자금과 과거의 살인사건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홀을 걸어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뒤를 따라왔다. 오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였다. 그리고 그 증언은 나라의 기록이 될 것이다. 내일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관통한 고발장이 될 것이다. 하늘 위로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이제 당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았어요. 그날 밤 정의는 박수 소리 대신 수갑의 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복수의 끝은 분노가 아니라 기억의 복원이라는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호 대법정. 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묘하게 길게 들렸다. 변호사들의 목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기자들의 셔터음이 뒤섞여 있었다. 재판장은 오늘 선고만 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다. 손끝에 닿은 USB의 금속 감촉이 아직 따뜻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증거이자 내 삶을 다시 세운 유일한 물건이었다. 검찰이 최종 의견서를 읽었다. 피고인 김태원은 25년 전 고구 박성호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백상건설을 중심으로 조직적 자금 세탁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박민주는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 폭행과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으며 방청석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얇은 유리처럼 깨졌다.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김태원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단지 과거의 불행한 사고를 과장되게 해석한 것뿐입니다. 폭행이라기보다는 부부간의 일시적 다툼이었으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판장이 단호히 끊었다. 법은 감정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손이 올랐으면 폭력이고 발이 나갔으면 범죄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교사입니다. 그 순간 법정이 고요해졌다. 마치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재판장의 망치가 들렸다. 피고인 김태원, 자금 세탁 및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25년. 피고인 박민준, 가정폭력 및 공갈,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공범전원 법정 구속. 망치가 3번 내려쳤다. 쿵쿵쿵. 내 심장도 3번 뛰었. 세상은 이렇게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다. 방청석 한쪽에서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화이트 샤크, 실형 선고, 유성그룹 사위, 폭력 및 공갈 혐의 확정. 사람들의 입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하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망치의 잔향만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석의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입모양으로만 그 말이 내게 닿기 전에 교도관이 그를 끌고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미움보다 먼저 떠오른 건 공허였다. 법정 밖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다. 이 사건을 끝낸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의는 이겼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펜이 멈췄다. 그 말이 그들에겐 기사거리가 되겠지만 나에겐 고백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민준의 변호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작성한 편지입니다. 전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봉투 위엔 서툰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에게.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바로 열지 않았다. 손끝으로만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이건 용서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니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증거가 끝난 뒤 남은 잔향일 뿐. 밖으로 나가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돌계단 위에서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고 흙냄새가 올라왔다. 3번의 망치 소리 중 하나는 죄를 닫고 하나는 진실을 열고 마지막은 내 마음을 깨운다. 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아직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멀리서 누군가 말했다. 이제 끝이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법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돼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법원을 뒤로 했다. 구두굽이 젖은 돌바닥을 두드렸다. 규칙적인 발소리. 마치 내 삶이 다시 박자를 되찾는 듯했다. 이제 남은 건 나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뿐이었다. 용서는 판결문에 적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자유는 복수가 끝난 뒤에야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햇살이 종이 위를 비췄다. 아직 열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완전히 평온해졌을 때 그때 읽을 것이다. 그날의 법정은 닫혔지만 내 마음의 법정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미래였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봄이 완전히 돌아왔다. 한강 둔치의 버드나무가 연두빛을 내고 바람에는 따뜻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새로 마련한 사무실 간판 앞에 섰다. 평안재단.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 이름을 정할 때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복수로 세운 정의는 칼끝 같지만 치유로 세운 정의는 지붕처럼 사람을 덮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사무실 안에서는 젊은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피해 여성들을 위한 법률 교육과 자립 지원, 무료 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시작됐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서 손목을 바라봤다.
몇 년 전 그의 손이 남긴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자리에 시계를 찾다. 얇고 단정한 스테인리스 밴드. 상처를 덮은 게 아니라 시간을 다시 걷게 하려는 약속이야. 점심 무렵 나는 근처 국수집에 들렀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말없이 온기를 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예전엔 경찰이었다가 지금은 봉사단체에서 일한다고 했다. 오늘은 재단 개소식이죠?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는 국물을 떠주며 말했다. 이렇게 따뜻한 일은 결국 냉정하게 싸운 사람이 만들 수 있죠. 우리는 말없이 웃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의 현수막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책상 위엔 여전히 그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몇 달 동안 나는 열지 않았다. 이제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심스레 종이를 꺼냈다. 서연아, 만약 EM du von 타이산. 문장은 거기서 멈췄다. 그는 끝까지 자기 언어를 버리지 못했다. 나는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라이터를 들었다. 불꽃이 하얗게 종이를 태우기 시작했다. 종이 타는 냄새가 방안을 채웠다. 이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불꽃이 다 사그라들자 쟤만 남았다. 그 순간 어깨가 가볍게 느껴졌다. 저녁에는 한강을 따라 걸었다. 강물 위로 노을이 길게 번지고 비둘기들이 다리 아래로 날았다. 오랜만에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사진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 잘했죠? 이젠 제가 지킬 차례예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평안재단의 첫 교육이 열렸다. 나는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한 여성이 손을 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죠.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근데 전 아직도 밤마다 그날 꿈을 꿔요. 순간 나는 천천히 걸어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상처를 지우진 않아요. 대신 그 위에 새살이 자라게 도와줘요. 우리 재단은 그걸 하는 곳이에요. 그녀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질 무렵 책상 위에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박 국장. 봉투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흰색. 첫 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제 당신 이야기를 써야죠. 나는 그 노트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빈 종이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곧 자유로웠다. 과거의 기록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내가 쓸 차례였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복수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될 뿐. 밤이 되자 강 건너 불빛이 반짝였다. 그 아래로 사람들의 웃음, 개 짖는 소리, 삶의 냄새가 이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마치 내 안의 시간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평생 따라온다. 중요한 건 그것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규율이다. 그것이 나를 다시 지켜주는 힘이 된다. 정의는 실현됐다. 과거는 닫혔다.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 창문 밖으로 한 줄기 새벽빛이 번졌다. 평안의 이름을 단
새하얀 노트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펜을 들었다. 이야기의 끝이자 삶의 시작이었다.